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근데 사실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다 신뢰만 보여줬던 건 아니고 뭐 닉슨 그렇죠. 쇼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럼요. 그때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까지 1971년 이전까지는 예. 그게 근본위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 1 트로이 온스를 가지고 오면 31달러로 교환을 해준 거예요. 네.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가져갈 수 있다. 예, 그 정해진 양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1971년에 일방적으로 태완을 금으로 안 돌려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보면 정말 배신이에요. 몰래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고. 네. 우리 금 주세요라고 유럽 국가들 찾아오니까 이제 금 태환 그렇죠.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닉슨 쇼크였고 전 세계가 그렇죠. 난리가 났던 거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쫙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크게 신뢰를 잃었던 게 불과 50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값을 보시면 예. 그 당시에 1온스에 31달러였어요. 예. 지금 3,100달러잖아요. 아, 금값이 예. 뭐 3,500, 600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금 대비 달러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금 대비 달러 가치가 100분의 1. 최근에 한 2, 3년은 금값이 오르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1971년 이후에 한 3, 40년 동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가치들은 더 떨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돈 가치는. 그러니까 결국은 금이라는 것도 대부분 달러화로 사니까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데 예. 그 금값이 계속해서 강세를 펼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달러가 수 있는 흔들리기 때문인 그 요인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위험할 때 몰려가는 예. 그리고 위험할 때 값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 바로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험할 때 그 금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대부분 그런데 달러도 올라갔고 미국 국채 가격도 올라갔어요. 이게 다 안전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어요. 안전자산, 금, 달러, 미국채 예. 딱 이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해지면 그 다른 거는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 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다. 다 미국으로 달려가고. 예. 그러니까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그 자산을 확보해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금은 여전히 그런데 미국 달러하고 국채는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런 특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트럼프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뭐 100년 넘는 이제 영구채를 그것도 제로 금리로 발행을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빨아들이자 뭐 이런 아이디어. 황당합니다만 진짜 기득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근데 더 황당하지만 이게 실현이 되는 거 아니야? 또 많이들 이제 걱정하는 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거론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통화들 저거 너무 약세갖고 우리가 무역 측면에서 불리해. 너네 통화들 와 다 강세로 돌려놔. 이게 사실 85년에 했던 플라자 합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달러 팔어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뭐 또 일본은행 뭐 이런 그 중앙은행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달러 있잖아. 그 달러를 다 시장에 내가 팔라고. 그걸로 너희들 통화를 사들여. 그러면 자국 통화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 값은 떨어지잖아요. 그게 플라자 합의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 해소가 되는 미국 그럼 입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미국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 상품이 더 많이 팔린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든다. 이런 계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었죠. 레이건 정부 때. 레이건 정부 때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미국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반사이익을 본 나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 예, 대한민국. 일본이 망가지면서. 그렇죠. 일본이 그것 때문에 망가지면서 한국 같은 데들이 반사이익을 엄청나게 봤어요. 그래서 소위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80년대 말 아시안게임 올림픽하고 할 때 그때 한국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그것 때문에 재미를 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거 갔다가 도로 원상복구가 돼버렸는데 뭐 어쨌든 엔화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엔화 수출이 그러니까 일본 상품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한국 제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때 우리 반도체도 빠르게 또 성장을 했던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설마 그렇게 할까? 아니 네. 근데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요즘에. 지금 이 채권 시장 움직임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이제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시장 흔들리는 것도 봤으니까. 네. 전혀 예상 못했던 바였던 거죠, 그게. 85년 뭐 플라자비 때는 너무 제가 어렸을 때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독일이었어요. 예. 서독.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때 이제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패전국이었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한 나라인 겁니다. 미국이 말하자면. 그래서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 나라들을. 산업시설 다 걷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이 터지고 소련이 동유럽을 뭐 다 위성국가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 미국이 급해진 거죠. 이거를 자기 혼자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공산주의와의 대립에서. 그렇죠.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게 일본하고 독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네. 한때 2차 대전 때 그 막 피 튀기면 싸운 나라들인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들 이제 꼬붕이 돼가지고 네.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들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한국 전쟁과 또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모택동 그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립, 예. 또 동유럽의 공산화 이런 거를 거치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막을 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키워야겠다 해서 일본하고 서독을 본격적으로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네. 하게 되고 또 일본도 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국 전쟁의 군수물자를 다 일본이 공급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두 나라에다가 미군을 주둔시켜서 그래서 다 지켜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은 미국이 전적으로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요. 아하. 자기네 나라 군대도 없는 나라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그냥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했던.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놓고 할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남의 나라 환율에 가서 개입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항상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짖으시는 분들이 또 시장에 또 개입을 많이 해요. 그렇죠. 다급한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네. 레이건 대통령이 모른 척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가가지고 일을 벌린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레이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냥 진짜 연기를 한 거네요. 연기를. 그렇죠. 근데 일단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그러면 그때와의 상황,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그때 미국 서독처럼, 그러니까 일본 서독처럼 예 알겠습니다 굽신굽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초기면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취임하고 뭐 예를 들어 3월, 4월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네네. 5월 이미 늦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봤거든 사람들이. 아 미국이 급한 쪽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고, 아하. 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 재무장관을 불러 모으면. 뭐 거기에는 갈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갖고 있는 달러 다 팔아서 너희 자국 화폐 사들여라고 요구를 하면 검토해보고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끌면 되는. 만약에 트럼프 만약에 첫 번째 집권이다. 그러면 앞으로 8년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또 겁을 내는데. 무섭죠.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무섭죠. 근데 지금 시간은 우리 편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는 거고. 예. 거기다가 트럼프의 계산이 틀렸구나.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트럼프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봤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글로벌 1타 리딩방이 돼가지고요. 막 자꾸 지금 주식 사라. 지금 주식 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본인도 급한 거죠. 위축되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게 나는 노동자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스트벨트 비롯해서. 예, 자본가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거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왜? 미국 전체 부채가 늘어나게 생겼거든요. 또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참 트럼프가 엄청난 부자이기는 한데
그 기반이 부자들의 화이트 칼라 표라기보다는 러스트벨트 쪽에서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 공개적으로 노동자의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하나의 지표처럼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미국의 앞날을 예고해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달러의 앞날. 그 우리 기업들도 뭐 현대차도 그렇고 네.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시계를 조금만 더 둘러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IRA 법안, 그래서 어떤 보조금 같은 거 많이 받기로 한 것도 트럼프가 뒤집어 엎고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변동 없이? 이것도 신뢰의 문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신뢰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일단 트럼프 시대에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는 미국 정부 도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관세 안 맞기 위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좀 꽈볼게요. 현대차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체를 차렸어요. 공장 차렸어. 막 원가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데 차렸어. 근데 이제 관세 어떻게 보면 또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25%가 됐든 10%가 됐든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었어. 관세 다시 없앴겠대. 그러면은 그러면 그건 정말 황당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거는 황당한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그리고 관세가 지금 트럼프 때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관세가요. 예. 이미 관세 올라가는 일을 시작한 거고 이 나라는 10%, 저 나라는 20%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유니버설 테리프 같은 거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보편 관세 같은 거는 그거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물가로 언제 얼마나 전이될 것인가도 되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나온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큰 충격은 없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또 언젠가 오를 것 같은데 막 염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막 늘었어요. 예. 왜냐? 관세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전에 빨리 수입하자. 미국 땡겨서. 내에서는. 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게 활발하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입되는 물건들이 많아진 거고 아직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된 거고 그 효과가 그 재고 효과가 저는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으로의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미국의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관세 그 자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격으로 인해서 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더 붙여서 10%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공급이 줄면서 네,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값이 10%딱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더 늘려야 하는데 또 관세라는 하나의 또 걸림돌이 또 계속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네요. 물가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은 또 달라질 수. 저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다가 그 공장 짓는 데들요. 예. 제일 큰 문제는 노동력일 거라고 봐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상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 실업률 4%거든요. 네. 4%, 3.9%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고용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새로 공장을 짓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 거기로 사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그게 보통 미국인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멕시칸이나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이나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이 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인들이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러스트벨트에 있던 공장 노동자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노인이 돼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원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중국, 일본, 한국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실업자 됐어. 그런데 지금은 노인이에요. 그게 표심으로 표심은 되지만 좌우할 수 있지만
노동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히스패닉, 중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쫓아냈잖아요, 지금. 예. 네. 또. 그 누가 가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 공장에. 그걸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로봇 대체도 말이죠.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미국의 미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로봇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인구 1만 명당 로봇이 1092대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산업용 로봇. 산업용 네. 로봇이죠. 다 네. 공장에 있는 로봇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얼마냐면 295인가 그래요. 밀도 측면에서. 예, 밀도 측면에서.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한국처럼 되려면 그 밀도가 3배가 높아져야 돼요. 4배가 높아져야 거의 4배 돼요. 가까이.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없느냐? 다 여전히 필요해요. 네네. 미국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죠. 음. 그러니까 로봇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공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한, 노동자가 필요한 그런 거죠. 한국이든 중국이든 보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없으면 공장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투자를 와서 한다. 시설은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네. 돌리는 데는 정말 애를 먹을 거고, 그리고 그걸 잘 못 돌려서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진출한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이중고에 빠지는 거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고 또 앞으로의 고정비는 계속해서 올라가. 그렇죠.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 현대차 같으면 한국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죠. 그럼 과연 미국이 그걸 용납할 거냐? 그거는 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가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 라인들, 제조 라인들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네. GDP나 일자리도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예전에 무슨 뭐 독일 파독 광부나 간호사 뭐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면 대안이 물론 이제 비용 그럴 수밖에 측면에서도 없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한국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못한다.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 코스트가 높아져서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다가 못 팔 거예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물론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로봇으로 조립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사람들이 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공장에서도 예.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과연 서서 그걸 계속 할 거냐? 저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히스패닉들이 할 수밖에 없지. 근데 히스패닉은 불법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이. 저 그거 말고 우리 한국에 제대로 된 숙련 노동자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줘라고 미국 정부와 딜을 하면 저는 어쩌면 딜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재 유출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인재가 순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한번 미국에 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 저는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그 나중에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특히 노동력 그걸 측면에서. 안 하면 저는 공장 못 돌린다고 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그거 못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네.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생산 라인 그것도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놓고 그쪽에서 주거도 같이 해결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한국에서도 가족과 함께 갈 사람 넘어가려는 많죠.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갈 사람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빠만 혼자 가는 거면 좀 그렇지만 네. 가족끼리 다 같이 간다면 그렇죠. 중국에 가는 거는 좀 꺼려지잖아요. 아무래도. 하지만 미국에 간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가야지라고 판단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현대차 직장 그대로. 요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약간 그런 게 생기면은 또 이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가 또 협상도 필요할 그렇죠. 테고요. 뭐 예. 비자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공장이 거기서 현실적으로 안 돌아갈 테니까 그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건 답답할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